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전국에 바삐 흘러갔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리면요. 오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자, 어젯밤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이 불출석을 통보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데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이 지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지는 뉴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영시 기준 확진자가 125명 늘면서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데요. 헬로윈 데이가 걱정입니다. 다행히 서울 인기클럽들이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가 끼어있는 주말에 일제히 휴업합니다. 헬로윈 특수를 포기한 건데요. 자, 그렇지만 헬로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클럽 대신 다른 술집에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자, 이번 헬로윈데이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배송, 총알 배송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의 속도 전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알 배송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 아니다, 그래도 편하다.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됩니다. 2부는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등 변경된 노동법령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역시 노동 관련해서 궁금한 점 문자나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S클럽7의 이철라이 전해드리면서 출발합니다. 네,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다음 주 수요일로 연기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배송업계의 속도 전쟁이 계속되면서 일주일, 2, 3일씩 걸리던 택배가 어느 순간부터 다음 날에 도착하고 이제는 당일 혹은 전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물건이 필요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살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반가운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부작용도 생겨났죠. 속도 전쟁으로 인한 택배 업무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일하는 사람들에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빠른 택배 서비스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업계의 속도 전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반찬 토론 함께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자, 먼저 새벽에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예.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제가 이제 한 3시 50분쯤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3시 50분이요? 네.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 잠 한 9시, 10시. 아이고. 예, 늦게 잠 11시도 자고. 예. 예. 그런 생활이 얼마나. 저 한 2년 반 됐어요, 벌써. 예. 네. 자본주의가 나는 괴물이군요. 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새벽에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데. 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아침이요? 예.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이제 이 방송 끝날 때쯤에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두 끼 먹고 살고 있죠.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네. 새벽 배송은 그러면 이용은 안 하십니까? 새벽 배송을 이용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신선식품이나 아니면 아이들 갑자기 우리 아이 이제 유치원에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깜빡했던 것들은 이제 다음날 새벽에 바로 오는 것들 예. 이렇게 준비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네. 우리 전민기 팀장님을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봐왔는데 네. 참 2년 전에는 뭔가 좀 깨끗하고 더러워졌어요? 무슨 말씀을 지금.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네. 아무래도 새벽에 근무하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네. 이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 운동도 하고. 저랑 같이 축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맛있는 거, 건강에 좋은 것들 좀 챙기고. 예. 그렇게 하니까 좀 버틸만 합니다. 예.
배송 서비스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좀 빠르게 받을 수 없었는데 네. 하나 둘 생기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야말로 속도 전쟁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상품 구색이라든지 가격 경쟁력이 예. 유통업계의 어떤 판도를 결정했는데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속도 전쟁이 됐잖아요. 이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얼마나 빠르게 오느냐가 맞아요. 소비자들의 예. 그 어떤 선택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됐어요. 아무래도 쿠팡이 로켓 배송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새벽 배송 시장 점유하니까 뭐 다른 이커머스 업체는 물론이고 롯데, 신세계, 현대 같은 전통적인 유통 대기업까지 이제 빠른 배송에 뛰어들었죠. 예. 이제는 좀 세상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좀 있었고요. 이거를 이렇게 빠른 배송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이 됐고 예. 더 빨리 받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특히나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날 주문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받아서 또 예. 아침을 그걸로 끼니 때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뭐 그런 상황이고 최근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내로 배송하는 즉시 그러니까 주문하는 즉시 배송하는 서비스도 즉시 생겨나고 배송도 있거든요. 있네요. 그렇죠. 거의 뭐 심부름 센터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택배 업자분들의 어떤 지금 과로사를 당연히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예. 세상은 이미 빠른 배송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막자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네.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지 이걸 막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고. 그게 본질이 돼야 될 것 예. 같아요. 저는 그 택배 기사분들의 과로사 문제를 좀 차치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네. 제 말에 좀 틀리면 반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럴게요. 새벽 배송 이용하시죠? 네. 저는 이용을 안 해요. 네. 아니 필요하면 미리 2, 3일 전에 장봐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필요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예. 새벽에? 그럴 수도 있죠. 예. 새벽은 아니지만 전날에 예. 내일 뭘 챙겼어야 되는데 깜빡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가서 사려고 하니 막상 다 문을 닫았다. 이런 예.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네. 새벽 배송은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총알 배송 우리 전민기 팀장님은 시대 흐름이다. 자, 그 전에도 솔직히 저도 불편함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미 이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송 자체가 좀 빨라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예. 이것을 갑자기 새벽 배송을 없애자 이거가 아니고요. 그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벽 일은 늘 존재해 왔어요. 새벽에 예. 저 나가 보면은 청소하시는 그 청소부님들도 계시고 아침에 뭐 우유나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따지면 신문도 낮 12시에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그분들의 업무 환경이 과로를 할 수밖에 없게 몰아버리는 거죠. 예. 경쟁이 붙다 보니까 배송 가격을 낮춰야 되고 그러니까 한 분이 배달하는 그 개수는 늘어나게 되고 예. 분류 작업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배송을 없앤다고 하면은 또 대기업은 이런 식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고요.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용 자체를 줄이면서 그 남은 돈으로 대체 인력을 또 구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쨌든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인데 오히려 그걸 막게 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냐. 예, 그러니까 과로사라는 거는 정말 마음 아프고 근절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배송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업무량은 적당하면서도 예전 같은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런 관련 법들을 마련하는 게 예. 맞다고 봐요. 한마디로 노동 환경 개선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상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못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또 어떤 이 전 세계적인 경쟁 시스템이 있는데 예. 거기서 뒤처지게 되거든요. 옛날에 이제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예, 예. 뭐냐면은 1865년에 그러니까 마차가 있고 영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 마차 운송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붉은 깃발을 꽂으면 이 자동차가 마차를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천천히 따라갔어야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30년 시행하니까 자동차 산업이 후퇴하면서 오히려 프랑스나 미국 쪽으로 자동차 산업이 확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그거의 어떤 본질을 읽지 못하고 예. 이것을 그냥 아예 차단해버리면 이런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7968번님께서는 저도 팀장님 의견에 동의해요 하셨고 8563번님 빠른 배송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시스템을 개선해서 사람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죠 라고 하셨고요. 네. 8899번님께서는 자, 빠른 배송 반대합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들 조금은 여유를 가져지길 바라봅니다. 택배기사님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과로사 문제가 계속 연이어 대두가 되고 있고 배송받는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택배 근로자들 과로사 소식에 함께 울분을 표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택배 왜 이렇게 늦냐. 맞아요. 이런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분도 계시대요. 왜 안 갖다 주느냐. 결국에 그분들이 너무 배송해야 될 양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양을 좀 줄여줘야 돼요. 그 택배 이용자분들이 과로사하는 이유는 잠이 부족했었거든요. 결국에 그분들이 이거를 배달하기 위해서 분류 작업부터 하면은 사실은 예전보다 업무량이 너무너무 늘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가격 경쟁 때문에 그 가격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 배송했을 때 받는 비용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최저임금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개수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용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노동자 병원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전민기 팀장님 말씀은 새벽 배송도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노동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아예 새벽 배송 자체를 없애면 우리 택배 기사님들의 어떤 뭐 급여나 이런 생계가 좀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한 30% 정도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그 시간 안에 배송할 수 있을지 저는 거기도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임상혁 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심야에 노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심야 노동은 강도가 당연히 낮게 돼 있다. 그런데 심야에 하는 택배 노동은 굉장히 힘든 노동이고 이게 바로 생체 리듬을 깨트리고 특히 그 밤에는 심장이 좀 천천히 뛰는데 밤에 일을 하게 되면 낮이건 밤이건 둘 다 똑같이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게 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야간에 그 배송하고 새벽에 배송하는 건 아예 막자는 거죠.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밤새서 일하는 다른 어떤 산업들도 반드시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같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어떤 심장이나 이렇게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떤 예를 들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쉰다든지 충분한 좀 수면 시간을 보장해주고 이분들이 좀 뭔가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 노동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배송 경쟁의 근로 환경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어요. 물량을 소화 못하면 또 평가를 불리하게 준대요. 이게 그분들이 사실은 업무 과다 플러스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는 또 안 온다고 뭐라고 하죠. 대기업에서는 왜 빨리 그 기업이죠. 기업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택배 업체에서는 왜 이거 빨리 안 하느냐, 더 많이 해라 이런 식의 오더가 내려오니까 아마 거기서 받는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큰 아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작업 대체 인력 이런 택배 근로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도 사실은 새벽 배송 전에도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물량에 대한 어떤 과부하가 걸리면은 새벽까지 배송하게 되는 현재 구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새벽 배송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할당된 양 요즘에 보면은 막 밤 9시 10시에도 택배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원래 낮에 와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일이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택배 노조 어떤 자료 보니까 택배 노동자들이 업무 시간의 43%를 분류 작업에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량이 30% 정도 늘었는데 분류 작업 시간은 증가율은 35.8%.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분류를 예전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택배 업계에서는 한진택배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 배송 금지하겠다라고 했고 CJ 대한통운도
분류 작업하는 인력을 4,000명 더 투입하겠다. 예. 그리고 대리점하고 계약하면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고 지금 건강검진 주기가 있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받고 계신데 이거를 좀 1년으로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좀 더 빨리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전민기 팀장과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택배 회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건 저희 둘 다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전민기 팀장에 대한 욕설은 금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욕이 많이 오나요? 조금씩 오네요. 그러니까 저는 택배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의 어떤 취지를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9767번님께서는 택배 기사입니다. 새벽 배송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새벽 배송하고 낮에 자야 되는데 투잡 쓰리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일이 좀 많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고. 일이 많고 임금이 작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일에 대한 보상이 따라온다면 낮에 주무실 수 있다라는 거여서 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7267번님께서는 저는 새벽 배송 이용하지 않지만 새벽 배송을 없애자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이며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네. 누군가는 너무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인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3562번님. 배송 근로자분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과중한 노동 시간을 막고 제품의 안전 배송을 위해서 기본 배송 날짜를 최소 2일 이상으로 제품 주문 배송법이란 걸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또 의견 주셨고요. 네. 3941번님, 저는 온라인 택배 물건 주문할 때 10kg 이상 되는 물건을 피하고 있어요. 예전에 택배기사님이 무거운 거 들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셔서요라고. 그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 인터뷰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 무거운 거 시키시면 너무 힘드시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좀 이렇게 자주 시키면서 그분들이 좀 노동 강도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뭐 저에 대한 욕은 좀 걷어내고 그분들의 의견은 뭔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거의 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 상자의 운반을 좀 쉽게 구멍을 뚫어달라. 맞아요.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런 건 좀 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왜냐하면 손 딱 껴서 딱 들면 되는데 무거운 거는 사실 박스 장갑도 끼고 계신데 그냥 들기가 굉장히 곤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 벌써 끝났어요. 벌써 끝났다고요? 그래요? 오늘 전민기 팀장에 대한 욕만 올라오고 끝났습니다. 뭐 제가 욕을 먹더라도 아마 제 생각엔 택배 노동자분들도 이런 환경 개선을 더 바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익살스럽게 장난을 했지만 많은 좋은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택배 그래도 저희가 조금은 기다려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뭐 택배에 구멍을 뚫는다든지 택배 기사님들의 배송을 저희 그 시민들이 조금 편하게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은 어떤 자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이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누워서 하는 나비 자세를 준비했거든요. 이 자세가 밤에 잠이 안 올 때 30초 내로 이 꿀잠에 들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저는 안 해도 되네요. 저는 머리만 왜죠? 대면 잡니다. 정말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일명 숲다 바타코나사나 아사나라고 하는데요. 누워서 하는 동작입니다. 이 골반의 정렬과 몸의 균형을 바로잡기에도 탁월한 자세고요. 특히 이 막힌 동맥혈 순환을 개선시키고요. 또 복부의 혈액 순환을 돕는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일단 긴 말보단 바로 따라해보도록 하죠. 하다가 저 자는 거 아닐까요? 주무셔도 됩니다. 자,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매트에 등 대고 누운 상태로 시작해 볼게요. 자, 바르게 누우셔서요. 편안하게 두 손도 바닥에 내려둘게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볼게요. 그래서 두 발바닥을 마주 대 볼 건데요. 이때 허벅지가 좀 타이트하신 분들은요. 무릎을 살짝 구부르셔도 되고요. 이 발바닥을 완전하게 마주대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구부려서도. 저번에 배웠던 개구리 자세와 유사한데요? 개구리 자세보다는 그 나비 자세, 합장 자세, 합장 자세 있죠? 그 자세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발바닥을 좀 허벅지 타이트하신 부분을 살짝 구부리셔서 발바닥
마주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상태에서 두 손등 바닥 향하게 편안하게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네, 그리고 들이마시는 호흡에 상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길게 쉼호흡하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양 무릎이 각 왼쪽 오른쪽 바닥 향해서 편안하게 내려가도록 편히 내려둘게요. 예. 네, 그 상태로 10초 호흡 이어갑니다. 자, 이때 하체 경련이나 압박감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베개 있죠, 베개. 예. 베개를 등 밑 혹은 이 무릎 밑에 두고 이 자세를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정말 누워있는 자세가 더욱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네. 희한한데요? 이 주무시기 전에 정말 30초 이내로 이 꿀잠에 들 수 있는 그런 자세고요. 이 자세가 제가 이브닝 플로우에 되게 많이 활용하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밤에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또 이 자세가요. 또 많은 여성분들이 그날에 유용한 자세입니다. 예. 생리통의 이런 고통들을 줄여주는 아사나로도 유명한데요.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불면증 시달리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하지만 또 여성분들한테도 유용하기 때문에 잘 배워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매일 밤마다 잠 못 드시는 분들 이 동작 따라 하시면 저처럼 머리만 대면 잘 수 있습니다. 네. 자, 3분 영어 리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왔죠. 징역 17년이 선고됐는데요. 자,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참담하다.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이 헌법에 위배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까지 이런 판결이 나올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참담하다. 이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자, 56분 날씨와 교통정보 들으시고 2부 노무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125명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부터 전해드립니다. 125명입니다. 어제보다 소폭 늘어나면서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지인과 가족 모임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당국은 이틀 뒤 헬로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시설을 점검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서울 이태원과 강남 홍대 등지의 대규모 인기 클럽들이 헬로윈데이 감염 확산을 우려해 일제히 문을 닫기도 했지만 인근 또는 경기도 중소형 클럽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으로 젊은 층이 몰리는 풍선 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숫자는 30만 원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사용처는 교복이나 체육복 등 의류와 원격 수업에 필요한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 등으로 제한됩니다. 입학준비금을 받으려면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내년 2월 학교 배정을 받고 등록하면서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내년도 서울 시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13만 6,700명으로 여기에 필요한 재원 410억 원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 3대 2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현재 서울 일부 자치구가 무상교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입학준비금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상교복 정책이 그동안 추진했던 편안한 교복 정책과 모순이 발생하고 교복 자율화 학생에 대한 차별이 생겨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30%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중단됐던 여행상품 할인과 외식 숙박 할인 지원이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여행상품 1000여 개에 30%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식을 3번 했을 때 4번째에는 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숙박 할인도 재개가 되는데요. 다음 달 4일부터 3, 4만 원 할인권을 100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생활정보 소식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안전특별시를 추구하는 서울시에서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서울안전 한마당 행사를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온라인 서울안전 한마당의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오재경 단장과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온라인 서울안전 한마당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온라인 서울 안전 한마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는 거리 두기를 했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에는 거리 두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10월 30일 금요일 내일이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생방송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안전 정보와 안전 관련 재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는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는데요. 주로 5월에 여의도공원에서 3일간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시민들께서 매년 10만 명 정도의 시민들께서 꾸준히 찾아와 주셔서 안전을 배우고 즐기는 서울시 대표적인 안전문화 축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안전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이 조금 색다른데, 자, 온라인 서울 안전 한마당 안전 체험 행사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온라인으로 안전 체험을 한다는 게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게 된 취지는 저희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 사고와 재난을 접하면서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시민들 개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화재 사고, 교통사고, 또 최근 등산 레저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태풍 등 계절성 자연재해도 예방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감염병 못지않게 시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또 행복한 일상을 순식간에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안전 상식과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서울 안전 한마당 체험 프로그램은요. 크게 5개 분야로 해서 세부 20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소개하는 화재 안전, 그다음에 일상생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이나 반려견에 대한 이해와 안전 등 관련된 생활 안전, 또 운전자나 어린이들 등 보행자 안전을 포함한 교통 안전과 등산, 캠핑 등 레저 안전, 그리고 이제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감염병 대처 요령해서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유명인과 인기 유튜버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등산 안전에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과 또 반려견 안전에는 원조 개통령 이웅종 교수님, 또 인기 유튜버 마이린과 노래하는 하람, 뚜아뚜지, 그다음에 마랑이 함께 출연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2시에 본방을 사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온라인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 추진단 오재경 단장이었습니다. 자,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알돈노에서 코로나19 지원금 제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등 노동법령이 변경되면서 바뀌는 부분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돈노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사실 그 코로나19 지원금과 관련한 이야기 굉장히 오래 나눴었는데 오랜만에 이 법령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노동법이 조금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그 퇴직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 이야기 나눠볼 텐데 퇴직금은 1년 넘게 일하고 퇴사할 때 받게 되는 것 이 정도는 이제 잘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중간정산도 가능하게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바뀐 겁니까?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계속 근로기간, 입사하고 1년이 지나고 퇴사한 경우에 이제 퇴직금 발생하는 건 다 아시고 중간에 뭐 우리 집이 없으시다가 뭐 집을 구매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리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뭐 파산하셨거나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임금 급여가 낮아질 게 예상되는 경우,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급여도 낮아지니까 예. 퇴직금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플러스 한 가지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는만 중간 정산이 되도록 돼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추가된 시행령은 코로나19와 같은, 그러니까 감염병, 이제 사회적으로 피해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이 예. 코로나19 감염병 외에 다른 사회적인 그 재난으로 인한 유형들은 고시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규정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거 예. 규정되면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퇴직금 관련 방송할 때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퇴직금 네. 계산 방식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은 두 종류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최종 3개월분의 월급 가지고 계산하는 법정 퇴직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는 거. 두 번째는 회사에서 퇴직금 주지만은 예. 중간에 회사가 그 퇴직 적립금을 적립해 모음으로써 우리 근로자분이 수급권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법정 퇴직금의 계산은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1일 평균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이에요. 예.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퇴사 전 3개월에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많이 착오하시는 게 1일 평균 임금 할 때 그냥 석 달치 기본급 가지고만 계산을 한다거나 예. 그냥 3개월이니까 30일씩 그냥 90일로 나눠준다거나 이런 오류들을 많이 일으키시거든요. 예. 결국에는 기본급만 넣어서는 안 되고 3개월의 연장수당이나 뭐 야간이 있으시면 야간을 다 하신 금액을 다 총괄해서 넣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총 일수는 2월이 껴서 3개월에 포함되면 89일이 될 수 있고, 많게는 92일까지, 예. 7, 8, 9 이렇게 계산하면 92일까지 그렇죠.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퇴직 직전에 3개월이죠? 네, 퇴직 직전 3개월입니다.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이 나뉘는데요. 확정급여형은 아까 말씀드린 법정 퇴직금의 계산 방식과 똑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확정기여형은 1년 임금 총액, 연봉 의 12분의 1이다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연봉에는 어떻게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이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으면 거기까지 다 포함 1년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적립해야 된다라고 정리되겠습니다.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우십니까? 네. 요런 게 자막으로 짝짝짝짝 나가면 정말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요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월급이 밀린 경우도 있고 퇴직금도 좀 못 받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월급이나 퇴직금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까? 어떤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원래는 퇴사하면 모든 금품 청산은 14일 이내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서로 당사자간의 사장님하고 우리 나가시는 분하고 어떤 합의,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시면 그때까지는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된 거거든요. 예.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이후에 14일이 지난 다음에 못 받으신다고 하면 우리 고용노동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조금 휴업하시다가 퇴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분쟁이 좀 많아요. 코로나로 휴업했으면 급여를 안 받았거나 급여를 작게 된 급여 가지고 3개월치 그런 받은 급여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휴업하는 일수. 휴업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에 받은 임금은 빼고 그 직전에 3개월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고 없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고하셔서 이제 우리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서 받으시면 되는데 못 받으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라는 걸 이용하셔서 그러면 추후에 국가가 이제 그 사장님께 요구를 네, 그렇죠. 부상권이라고 하는 먼저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사장님한테 청구해서 받게 되는 거죠. 혹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월급 잘 못 받으시고 혹은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또 신고 제도를 이용하시면 어느 정도 보조는 됩니다. 네네. 이게 제도를 잘
그러셔가지고 그냥 예. 마냥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냥 있으신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동청에 하면 되나요? 네네. 소합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조그마한 가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중에는 몇 년이라도 달라고 독촉만 하고 사장님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 기다리기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임금 채권에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라고 하죠. 소멸시효는 딱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3년 내로 무조건 어떤 청구를 하셔가지고 승인을 받으시면 뭐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나긴 하지만 3년 내로 일단은 무슨 액션을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한 2년 11개월 지나고 한번 청구를 요청했어요. 그럼 소멸시효가 계속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청구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법적인 요건을 갖추셔야 해야 되는데 2년 11개월째 만약에 청구를 했다. 거기에서 우리 사장님의 승인이라는 어떤 문서상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민법상 소멸시효로 늘어나요. 네, 맞다. 내가 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뭐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내 지급 의무가 있는 걸 확인한다 하면 이 소멸시효는 민법상 기간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채권으로. 네, 그래서 2년 11개월째 또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해서 신고하면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에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안 돼요. 신고하시고 나서 바로 또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셔야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월급 좀 밀리신 분들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어떤 액션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최단금 이야기 잠시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 뭐 최단금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소액 최단금과 일반 최단금이라고 하는데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소액 최단금은 조금 번거로운 게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어떤 체불이 있다는 거 확인서를 받으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최단금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죠. 또 그 타이틀에 딱 맞게 소액이니까 최대 1,000만 원까지 먼저 밖에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일반 최단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최단금은 대신에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정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세 미만은 220만 원, 1년 체불된 월급 1개월이나 퇴직금 1년 기준으로 월에 220만 원까지, 또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니까 제일 높습니다. 월에 350만 원.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별로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반 최단금은 우리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청에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지금 못한 게 맞다는 사실상 도전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회사가 법원에서 재판상 도산,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거나 어떤 법정 관리를 받으면 또다시 우리 최단금 제도를 이용해서 일부 변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최단금이 받기까지가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 소액 최단금 지급 절차 간소화가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7개월에서 2개월 만에 주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국무회의 통과해서 입법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좀 우리 체불 근로자들 분의 빨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시키죠. 어려워서 이런 걸 신청을 했는데 최대 7개월이 걸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노동청에서 소액 최단금은 확정이 되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확정이 되면 지금은 확정 판결문은 받고 하니까 한 7개월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개월 너무 오래 걸린다. 대신에 우리가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서 확정되는 데까지는 평균 2개월밖에 걸리진 않으니까 확정이 그 노동청에서 먼저 사업주 확인서, 임금 체불 확인서가 발급되면 바로 소액 최단금 지급하고 나중에 받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요거는 좀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빨리 주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단금은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직하시는 분들은 체불을 겪고 있으심에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기 전까지는. 근데 요 재직자에 대한 최단금 제도도 신설하겠다. 대신에 고액의 어떤 수준의 높은 급여 수준이 높은 분들부터는 안 되고 일단은 저임금 근로자들 수준에서
재직하시면서 체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는 분한테 먼저 시행해보겠다 하고 일단은 국무회의 통과해서 입법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최저임금 제도의 대상은 퇴직자에 한정돼 있군요. 네, 퇴직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좀 맹점이 빨리 해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네. 6609번님, 프랜차이즈 개업했는데 개업하는 날 1시간 정도 본사에서 1시간 정도 알바생 교육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바로 근무를 시켰는데 이게 교육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들어왔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업무에 대한 교육도 그 업무에 투입돼서 이 사람의 그 노동력을 끌어내기 위한 거니까요. 이 교육을 안 받고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육의 강제성이나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교육 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퇴직금 계산법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법정 퇴직금의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인터넷 포털창에 네이버 퇴직금 죄송합니다. 예. 왜요? 특정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해주시고요. 그 포털창에 그냥 퇴직금 계산기 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직접 치셔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오른쪽에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잘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퇴직금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퇴직금 계산에 알려드리면 먼저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 일수 나누기 36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정확한 퇴직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초록창에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면 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고용노동부?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아주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계산기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저도 궁금했는데 3392번님께서 월급을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인정을 못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억울한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요거는 우선은 법리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어떤 다툼이 있다고 해서 되게 사건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정을 제기하셔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순간으로 가신다고 하면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고소나 고발로 전환하면 우리 담당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그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운영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제도도 한번 운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그쪽에는 이제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법리적으로는 해결이 좀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전환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59번님, 월말 일이 기준일인데 예를 들자면 25일 날 퇴직하면 직전 앞에 3달 기준으로 합니까? 라고 하시면서 퇴직금 산정 시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2달 짝수달에 상여금 지급하고 그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먼저 25일 날 퇴사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 급여의 1할 계산을 먼저 떠올려 주시면 돼요. 25일 퇴사니까 그 3개월은 25일부터 10월 25일 날 하시면 결국에는 9, 8, 7,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다음에 7월 8월 아닙니다.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급여와 8월, 9월, 10월 25일까지의 급여를 이렇게 해서 3개월 92일을 맞춰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할 계산은 결국에는 10월 급여 나누기 어떤 정함이 없으면 31일 곱하기 25일 한 급여가 10월 달 한 달. 그다음에 8월, 9월은 온급여 그대로 급여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7월 25일부터 7월 31일은 다시 1할 계산한 급여를 넣어주시면 3개월 분의 급여가 임금 총액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92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2개월 짝수달에 지급을 하는데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으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이 상여금은
원래는 그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서 굳이 맞다 아니다 크게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침을 그렇게 했으면 따라가긴 해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아부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택배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6587번님 사연입니다. 택배 기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 5일이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쌀 20개 올리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쌀 올리는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참 보면서도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고된 환경은 조금이나마 우리의 힘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배 기사님들을 배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사님들에게도 분명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구슬땀 흘리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킨의 We Are The Champions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